2025년 8월 14일 새벽 2시 워싱턴 D.C.는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백악관 서관의 불빛이 갑자기 전부 켜졌습니다. 경비 인원들이 긴급 이동하고 비밀 경로로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목격됐죠. 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침실로 긴급 보고서가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미국 해군에 공급하던 차세대 잠수드론 장거리 UAV용 고성능 에너지 저장 배터리 수출 전면 중단. 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의 해양 전력 절반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 해군의 무인 잠수함과 장거리 무인 정찰기 60% 이상이 한국산 리튬 소듐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터리는 중국이나 일본이 흉내도 못 내는 심해 압력 온도 대응 기술이 들어있죠. 맞습니다. 일본의 시게루 이시바 정부가 아무리 기술 개발을 추진해도 여전히 일본산 배터리는 수명 출력 안정성에서 한국 기술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게다가 중국의 경우 시진핑 체제 하에서 군사용 배터리 양산은 가능하지만 미국의 군사 규격을 만족시키는 안정성과 정밀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 입장에서 목줄이 한국 손에 쥐어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 2시에 NSC 국가안보회에 상임위원들을 전부 깨워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유죠.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열린 그 회에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분위기는 거의 전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이 결정이 절대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지난 3년간 미국의 군수기술 무단 이전 시도와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 호주와만 군사협력 확대를 꾀한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 해군이 자국 내에서 한국 기술을 복제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 한국은 배터리 생산 원재료 조달 군사 인증 절차까지 전부 자국 내에서 완전 독립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남미 리튬 광산, 아프리카 코발트 생산망, 그리고 국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라인까지 모든 공급망이 한국 중심으로 묶여 있죠. 이런 기반이 없었다면 오늘 같은 조치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눈앞에서 자국 해군력의 절반이 멈춰 서는 걸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 72시간 내에 태평양과 중동 배치 무인 전력의 작전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기술 의존이 아니라 전략적 종속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이란까지 이 공백을 파고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조건을 맞춰야 할 시점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트럼프 성향을 보면 그는 절대 대놓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론전과 정치적 압박을 병행하며 물밑에서 타협을 시도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번 거는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라 기술 주권 문제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쉽게 물러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하나 끊긴다고 군사력이 반으로 줄어드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해군의 무인 잠수함과 장거리 UAV 운용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순진한지 알게 될 겁니다. 현재 미 해군이 사용하는 차세대 무인 잠수 드론의 65%, 장거리 해상 정찰 UAV의 58%가 바로 한국산 고성능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그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 저장 장치가 아니라 심해 1000m 이상에서 고압과 저온을 견디면서도 출력 저하 없이 72시간 이상 연속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작전 생명선입니다. 미국이 자체 배터리를 만들지 못해서 한국 것을 쓰는 게 아니라 만들어도 성능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가 기술력입니다. 일본의 시게루 이시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군사용 리튬 배터리 성능 자료를 보면 출력 안정성이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 심해에서의 효율은 40% 이하로 떨어지고요. 중국은 대량 생산은 가능하지만 고압저온 복합 환경에서의 안전성 시험에서 번번이 폭발이나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기술 독점을 유지하는 이유죠.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무인 전력은 모듈 교체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배터리가 특정 규격과 안정성, 출력 프로파일을 충족해야만 장착이 가능한데 한국산 배터리가 그 표준을 사실상 설정해 버렸습니다. 즉, 미국의 군수 시스템이 이미 한국 표준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스마트폰 충전 규격이 특정 회사 기술에 종속되는 것처럼요. 미국이 일본이나 유럽 제품으로 대체하려면 단순히 배터리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력 관리 시스템, 심지어 함선 드론 설계까지 바꿔야 합니다. 그건 최소 3에서 5년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조치에 놀란 겁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도 이건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이 갑자기 끊기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죠. 그동안 워싱턴은 석유 공급 차단에 대해서는 대비 계획을 수십 가지 세웠지만 한국산 군사용 배터리 차단 시나리오는 상정조차 안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 이런 핵심 기술을 독점하게 됐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민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면서 그 기술을 군사 분야로 전환 응용해 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기업들이 이미 나사, ESA와 협력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군수용 배터리를 단순 수출품이 아니라 전략 무기로 재정의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예전처럼 값만 주면 사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군사 외교 조건과 패키지로만 공급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미국이 왜 중국이나 호주, 캐나다에서 원재료를 가져와 자체 생산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원재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기술까지 모두 독자 개발했고 각 부품의 미세 화학적 조합 비율이 군사기밀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건 단순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 해군의 무인 전력은 비유하자면 한국이 만든 혈액형에 맞춰 설계된 인체와 같습니다. 피를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수혈뿐만 아니라 장기 전체를 갈아야 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력 공백이 생기면 태평양에서의 미국 주도권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급 중단이 아니라 한국이 사실상 군사 동맹 내 표준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무기체계 표준을 정하고 동맹국이 따라왔지만 이제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이 표준을 만들고 미국이 따라가는 구조가 된 거죠. 그 변화가 갖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그 구조에 끼어들 기회를 잃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 속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했지만 오히려 기술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누군가는 미국이 언젠가 보복할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봅니다. 미국은 당분간 한국을 압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 없이는 항모전단 지원 무인기, 원격 잠수정, 심지어 일부 핵잠수함의 보조 전력 시스템까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21세기 군사력의 진짜 힘은 총구가 아니라 그 총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파장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산 군사용 배터리 공급이 중단된 지 48시간도 안 돼 미 해군 태평양 전력의 절반이 사실상 가동 불능 상태로 빠졌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괌 하와이 요코스카 샌디에이고에 배치된 무인 잠수함과 장거리 해상 정찰 UAV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출항 명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태평양 작전권의 무게중심이 하루아침에 기울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공격적인 회색지대 작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인 감시망이 절반으로 줄어든 건 사실상 눈과 귀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죠.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타이밍을 선택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남중국해 인공섬에 최신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를 배치하는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무인 잠수 드론을 대거 출항시키지 못하면 중국 해군의 잠수함 전개 상황을 실시간 추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시게루 이시바 내각도 상황이 곤란합니다. 일본은 자국 해역 방어를 위해 미군 정보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정보망의 60%가 무인 장비에서 수집됩니다. 지금 그 장비 절반이 멈추니 일본 해상자위대도 사실상 부분 실명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전략적 위력입니다. 우리가 배터리 공급을 잠시만 멈춰도 미국뿐 아니라 일본의 해양 방어망까지 동시에 흔들립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변화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괌 기지 상황이 심각합니다. 괌은 태평양 미군 작전의 허브인데 그곳에 배치된 MQ-4C 트리톤 무인 정찰기 절반이 이틀 전부터 경납고에 묶여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배터리 교체 주기가 도래했는데 대체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와이 진주만 기지의 무인 잠수 드론 부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 해군이 가장 자랑하는 고스트 샤크급 드론 잠수함은 1회 출항 시 최대 30일간 작전이 가능한데 이건 전적으로 한국산 배터리의 장기 출력 안정성 덕분입니다. 지금은 그 배터리가 없으니 전력 운용 계획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 못했을까요? 제 생각엔 예측은 했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대비를 미뤘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맹국인 한국이 이런 전략적 무기화를 실제로 실행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미국의 오만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첨단 군사 기술의 원천이 미국에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일부 핵심 기술에서 한국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공백을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입니다. 이미 필리핀과 남중국해 주변에서 중국 해군 무인정찰선이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는 첩보가 나왔습니다. 미 해군이 감시망을 축소한 틈을 타서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미군의 작전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군사학적으로 전력 공백 창, 윈도우 오브 벌러러빌러티이라고 부릅니다. 그 창이 열려 있는 동안 중국은 공격적으로 해양 영토 확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상황이 한국에는 전략적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태평양에서의 주도권을 지키려면 결국 한국과 협상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외교, 군사, 경제적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수 앞을 내다본다고 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한국이 태평양 안보 구조의 열쇠임을 미국에 각인시키는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결국 미국 해군 태평양 전력의 절반이 멈췄다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세계 최강의 해군력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상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앞으로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에 절대적인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나?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갑자기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최소 10년 넘게 준비해온 국가 전략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배터리 하나 끊는 조치가 아니라 미국 해군의 심장을 쥐기 위한 철저한 설계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한국은 이미 군수 에너지 분야에서 독립적 공급망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해외 광물자원 확보 사업, 특히 남미 리튬 삼각지대,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대한 투자 확대가 대표적이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력 정도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 민간 시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당시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은 군수용 배터리로 전환 가능한 기술 사양을 염두에 두고 광산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개발권을 확보했는데 거기서 생산된 고순도 리튬은 민수용보다 군수용 배터리 제조에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에서 코발트를 안정적으로 조달한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발트는 전고체 배터리의 수명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원소인데 중국이 이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국이 선제적으로 차단했죠. 실제로 2019년 한 콩고 공동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발표됐을 때 중국 언론이 강하게 반발했던 걸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병참 독립을 위한 밑그림이었습니다. 원재료를 잡고 가공 기술을 확보하고 생산 설비를 국내에 집중시키는 것,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봉쇄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고 한국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군사적 표준을 독점하게 되는 과정을 거의 방치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 인재의 보호입니다. 한국은 군수 배터리 분야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2020년부터 국가 핵심 기술 인력 보호법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 덕분에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스카우트하려던 엔지니어들이 국내에 남아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죠. 그 결과 2023년에 한국은 세계 최초로 해양 심층 압력 대응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했습니다. 심해 1500m에서 90일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성능을 가진 배터리였죠. 이건 단순히 무인 잠수정에 쓰이는 부품이 아니라 전략 무기급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의 실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4년 초 미 해군은 한국 기술을 복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군수 연구소에서 비슷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지만 심해 압력 테스트에서 15일 만에 출력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미세한 전극 구조와 전해질 혼합 비율을 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술 조합은 군사 기밀로 한국 내에서도 소수의 엔지니어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터리 생산 라인의 핵심 공정은 AI 기반 자동화 설비로만 진행돼서 인간이 직접 접근해도 설계 원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준비 덕분에 이번 공급 중단 조치는 단순히 미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원할 때만 전력을 흐르게 하는 밸브를 쥐고 있는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본과의 차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기술이 있어도 원재료와 생산망에서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 무기화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원재료는 풍부하지만 기술 표준을 만들 능력이 부족하고요. 반면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갖췄습니다. 결국 이번에 드러난 건 한국이 10년 동안 무형의 무기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총알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그것들을 움직이는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무기화한 거죠. 이건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단순히 미국을 상대로 한 압박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21세기 해양전력의 심장 박동을 유지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건 지금 미국일 겁니다. 이번 사태가 발표된 직후 워싱턴 내부는 그야말로 패닉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가 동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그 중에서도 국방부 펜타곤의 분위기는 거의 전시와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배터리 공급 중단이 단순히 함정 한두 척의 작전을 늦추는 수준이 아니라 태평양과 중동 작전 전선의 절반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을 두고 내부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한국과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동맹국이 이런 식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강경 대응을 요구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맞습니다. 강경파 인사들은 특히 한국이 이번 조치를 취한 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리더십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장성들은 일본, 호주, 캐나다와 협력해 배터리 대체 공급망을 즉시 구축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시간적 현실성을 고려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국방부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 전고체 배터리를 동일 성능으로 대체하려면 최소 4년이 걸리고 그나마도 한국의 원재료 공정 특허를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불가피합니다. 4년 동안 태평양 무인 전력의 절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가
공백의 사년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외교적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한국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내부 갈등을 더 키웠습니다. 강경파는 그렇게 하면 일본, 호주, 영국 같은 동맹국들도 미국의 같은 방식의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거든요. 즉, 한국에 한 발 물러서면 도미노처럼 다른 동맹국들이 줄줄이 조건을 걸어올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이번에 요구하는 건 단순히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전략적 지위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무기 수출 승인 절차에서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나 핵심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라는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동맹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요구죠. 그래서 일부 참모들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동맹 관계를 21세기형으로 재정립하자는 의견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과거처럼 미국이 명령하고 동맹국이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의존과 기술 공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맹 모델을 제안했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입니다. 그는 외교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걸 약함으로 해석하는 유권자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에 양보하는 모습이 공개되면 보수 강경층이 등을 돌릴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고 강경 대응으로 가면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한국에 비공식 특사단을 파견해 물밑 협상을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혼란의 근본 원인이 미국의 기술 자만심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이 여전히 모든 군사기술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맹국이 공급망에 스위치를 쥐게 될 가능성을 경시한 겁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 최강 해군이 단 몇 주 만에 절반의 전력을 잃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건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1세기 전쟁은 무기 그 자체보다 무기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장악하는 쪽이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인프라를 쥔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결국 미국 내부의 혼란은 단순한 위기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 구조가 재편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사방이 막힌 형국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공급 중단은 군사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지뢰밭입니다. 한쪽에서는 즉각 한국과 협상하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다른 쪽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말라는 압력이 거셉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트럼프에게는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이 따릅니다. 특히 트럼프의 정치적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미국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강조해왔죠.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한국에 공개적으로 양보하면 그동안 쌓아온 강한 지도자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겁니다. 보수 강경층, 특히 군 관련 유권자들은 즉시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강경 노선을 택하자니 현실적인 카드가 없습니다. 배터리 대체 공급망을 일본이나 유럽에서 구축하려면 최소 3에서 4년이 걸리고 그 사이 태평양 전력의 절반이 마비된 상태로 남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일본의 시게루 이시바 정부도 지금 미국을 돕기보다는 자국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수 배터리 기술이 한국보다 1세대 이상 뒤처져 있기 때문에 당장 미국을 지원하더라도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의존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기술적 결함과 신뢰성 문제로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에 조용히 양보하고 협상을 타결하는 것. 둘째, 여론전으로 한국을 압박하며 시간을 벌고
동시에 제한적으로 다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방법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첫 번째 방법은 그의 정치적 이미지에 치명타를 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참모진은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요구 조건 일부를 비공개로 수용하되 이를 외부에는 상호기술 교환 협력 확대라는 명목으로 발표하는 방식이죠. 즉, 겉으로는 양보가 아니라 거래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방식에 동의할까요? 한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동맹 구조 재편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군사 경제 주권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죠. 한국 입장에서 굳이 미국의 체면을 살려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의 고민입니다. 한국이 공개적인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면 트럼프는 굴복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보를 거부하면 군사적 공백이 더 커지고 이는 곧 미국의 태평양 주도권 약화로 이어집니다. 저는 트럼프가 결국 실용성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 체면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 공백이 더 위험하죠. 특히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내가 집권하니 태평양에서 중국이 활개친다는 비난은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성향을 알면 그는 절대 즉시 굴복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한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물밑에선 협상팀을 보내 양보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거래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연출하는 거죠. 그 전략이 성공하려면 한국이 미국의 협상 프레임에 말려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한국의 기술이지, 한국이 필요로 하는 건 미국의 승인이 아닙니다. 힘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다면 트럼프의 궁지는 단순히 이번 사태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한 관계에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이 트럼프 정치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시험에서 한국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최첨단 해군을 움직이기 위해 한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그건 곧 한미 관계의 권력축이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 쪽으로 기운 순간이 될 겁니다. 이번 한국의 배터리 공급 중단은 단순히 미한 양국 간의 갈등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태평양과 중동 지역 동맹국들은 미군 무인 전력 절반이 마비된 상황을 보면서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감시망이 약해진 걸 체감하고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남중국해 인근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군의 MQ-4C 트리톤이 하루 24시간 상공을 돌며 실시간 감시를 했지만 지금은 그 감시 주기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필리핀 해군 관계자가 우리는 이제 중국의 그림자를 더 자주 보게 됐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중동도 비슷합니다. 바레인에 있는 미 5함대가 홍해와 오만만을 감시하는 무인 잠수정의 절반 이상을 가동 중단시켰습니다. 이 틈을 타 예멘 후티 반군과 이란 해군이 해상 훈련을 확대했고 오만만을 지나는 유조선들이 경로를 변경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를 넘어 글로벌 원유 가격 변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상황이 한국의 위상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 호주,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자국 해군의 무인 감시 시스템에 한국산 배터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군사기술 표준을 주도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일부 핵심 분야에서 표준 결정권이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걸 세계가 목격했죠. 기술 표준을 쥐는 순간 정치적 발언권도 따라옵니다. 저는 이걸 조용한 패권 이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한국 편에 서는 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번 사태를 자기들 이익에 맞게 해석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동맹이라는 선전을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 퍼뜨리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한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자신들을 대안 공급망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배터리 기술은 심해 작전과 장기 출력 안정성에서 한국이 한참 뒤처져 있고 원재료 확보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배터리를 공급하려면 결국 원재료와 핵심 부품을 한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건 사실상 우회 수입에 불과하죠. 중국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량 생산 능력은 있지만 미군이 요구하는 군사 규격과 안전성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게다가 미중 간의 안보 갈등으로 인해 중국산 부품은 미국 방위 산업에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즉, 미국은 한국 외에 현실적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국은 21세기 해양 안보와 무인 전력의 심장을 움직이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 외교 분야까지 파급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특히 유럽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번 사태 이후 한국과의 군수기술 협력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는 단순한 배터리 기술 이전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표준을 유럽 무기 체계에 적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 표준 독점이 무너지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파장은 단순히 미군 작전의 일시적 차질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 질서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를 지켜보며 한국을 새로운 기술 패권국으로 인정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사건은 한 가지 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총과 미사일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장악한 나라가 진짜 힘을 가진다. 그리고 지금 그 힘을 쥔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입니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로 번진 지 열흘째, 서울에서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세계 주요 언론이 생중계했죠. 대통령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기술 주권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한 문장으로 한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단순한 해명이나 사과가 아니라 전략 선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배터리 공급을 중단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죠. 첫째, 미국이 군수용 배터리 기술을 무단 복제하려 한 사실. 둘째,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 호주와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한국을 배제한 점. 셋째, 군사기밀 보호협정을 위반한 사례들입니다. 특히 두 번째 이유가 강력했죠.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이지만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가 아닌 하청 공급처로 취급했다며 그동안의 불만을 직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외교적 수사 대신 직원을 택한 건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우리는 더 이상 조용한 동맹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영구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조건부로 공급 재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그 조건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한국 무기 수출에 대한 미국의 승인 절차를 완전히 폐지할 것. 둘째, 핵심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한국이 직접 위성 감시망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할 것. 셋째,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잠수함 핵추진 기술 개발을 방해하지 말 것. 이 조건들은 사실상 동맹 관계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이런 요구를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이죠. 과거 나토에서도 미국이 이런 수준의 양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이런 요구를 당당하게 꺼낸 건 자신감과 실질적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던진 또 하나의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총을 쏘는 손보다 총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진 손이 전쟁을 끝낸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한국이 현재 가진 전략적 위치를 상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미국 언론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CNN은 한국이 동맹 내 권력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이제 미국은 한국을 협력 파트너가 아닌 동등한 전략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게 무릎 꿇는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이건 국내 정치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잘했다는 반응이 우세했고, 특히 40에서 70대 국민들 사이에서 기술 주권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SNS에 우리가 드디어 미국과 대등하게 서게 됐다는 글을 올렸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국이 조건을 거부한다면 한국은 정말로 공급 중단을 장기화할까요?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대통령이 이미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더 이상 단일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인도, 유럽, 중동 국가들과 군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빠져도 그 공백을 메울 시장은 충분하다는 자신감이죠. 결국 이번 공식 발표는 단순한 방어적 해명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주권 선언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을 팔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전략 환경을 재편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이번 발표로 전 세계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안보와 기술의 핵심 축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동맹 구조를 받아들이고 한국과 손잡을 것인지, 아니면 태평양에서 주도권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어쨌든 분명한 건 이 기자회견 이후 판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공은 미국 쪽으로 넘어갔고 한국은 여유 있게 협상 테이블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조건 5가지는 사실상 한미 관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냥 배터리 공급을 재개하는 단순 거래 조건이 아니라 한국이 동맹 내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상을 차지하겠다는 전략 선언에 가까웠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조건을 수용하면 한미 관계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 관계로 재편됩니다. 반대로 거부하면 미국은 군사 전략적 공백을 감수해야 하죠.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미국 무기 수출 승인 절차에서 한국을 완전히 제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제3국에 무기를 팔 때 미국 기술이 들어간 부품이 있으면 반드시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FA-50 전투기를 필리핀이나 폴란드에 수출할 때 엔진이나 항전장치에 미국 부품이 들어가면 미국 국무부의 승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절차가 종종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됐죠. 이 조건을 없애자는 건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 수출망을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핵심 군사 정보 공유 확대입니다. 단순히 미국이 주는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한국이 직접 미군의 위성 감시망, 해양 감시 시스템, 사이버 방어망에 접속해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이 한국을 내부 네트워크 회원국으로 인정하는 수준이죠. 세 번째 조건이 더 민감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잠수함 핵 추진 기술 개발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은 그동안 NPT, 핵확산 금지 조약과 자국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사실상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공개적으로 이 제약을 풀라고 요구한 겁니다. 네 번째 조건은 한미 상호방 2조약 재검토입니다. 특히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 조항을 명문화하고 한국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경우 미군을 자동 지원군으로 투입하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서로 지켜주는 동맹을 만들자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조건은 경제 분야와 연결됩니다. 한국의 군수에너지, 배터리 산업을 미국의 안보 핵심 산업 목록에 공식 등록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안보 관련 입찰과 장기 계약에 우선권을 갖게 되고 동시에 미국이 함부로 제재를 걸 수 없게 됩니다. 이 5가지 조건을 보면 전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 아니라
향후 20에서 30년 동안 한미 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는 로드맵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요구죠. 특히 무기 수출 승인 절차 폐지는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동맹 통제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거부하면 군사 공백과 국제적 신뢰 하락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이게 한국의 계산된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미국이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기 전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태평양에서 더 강해지기 전에 한국이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미래 보장 계약을 받아내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건 제시는 단순히 배터리 협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은 이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로서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5가지 조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강력한 신호를 줍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공급망을 무기화해 자국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국가라는 메시지죠. 앞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도 한국과의 협상에서 더 신중해질 겁니다. 결국 미국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태평양과 전 세계의 권력 구조가 달라질 겁니다. 한국은 지금 그 분기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명백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5가지 조건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앞으로의 동맹 구조를 송두리째 바꾸는 요구입니다.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한미 관계는 진정한 상호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냉각기나 심지어 부분 결별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이 더 흥미로운 건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면서 조건 수용을 주장하고, 다른 쪽은 한국의 요구는 선례가 되어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길을 갈 거리라며 강경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 해군의 태평양 작전 능력 절반이 마비된 상황에서 대체 공급망을 만드는데 최소 3년은 걸립니다. 게다가 일본과 유럽이 기술적으로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전고체 배터리의 심해 운용 안정성에서 한국 기술의 70%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유럽은 원재료 확보망이 취약하죠.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한국과의 협력 유지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트럼프의 정치적 이미지 때문에 공개 양보는 어렵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특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요구 조건 중 일부를 부분 수용하고 이를 공동 기술 개발 확대라는 식으로 포장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죠. 그게 바로 외교의 묘미죠. 표면적으로는 서로 체면을 살리고 실제로는 힘의 균형이 바뀌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단순히 체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 수출 승인 절차 폐지는 미국의 군사 패권에 직접 타격을 주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기술 분쟁이 아니라 동맹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냉전 시절 미국이 안보 제공자, 동맹국이 수혜자였던 구조에서 이제는 동맹국이 안보 제공자의 역할 일부를 수행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변화가 무서운 건 한번 이렇게 구조가 바뀌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처럼 기술 경제 군사력이 모두 상위권인 국가는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모든 협상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겁니다. 게다가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호주, 캐나다 같은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조건을 수용하면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의 전략적 자율성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끝까지 거부하면요. 그 경우 미국은 동맹 내 신뢰를 잃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오히려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술 분쟁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안보 질서를 재설계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의 갈림길에서 한국은 이미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고 이제 미국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하위 파트너가 아닌 독자적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의미이자 동맹의 미래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간의 기술 협상처럼 보이지만 워싱턴 내부에서는 이미 치열한 로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펜타곤, 그리고 의회까지 한국의 배터리 공급 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각 이해관계 세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미국 방산업체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같은 대형 업체들은 무인 잠수정과 장거리 UAV 사업에서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공급이 끊기면 자기들이 계약한 미 해군 프로젝트가 줄줄이 지연됩니다. 결국 이들은 의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과 빨리 협상을 타결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흥미로운 건 미국 내 일부 에너지 광물 기업이 정반대의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자체 배터리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력입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해도 신의 장기 운용 성능은 한국 수준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걸 펜타곤 기술 보고서가 이미 명확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 의회는 두 개의 상반된 목소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과 즉시 타협을 요구하는 산업계와 해군 측, 다른 하나는 국가 안보 자립을 주장하는 에너지 광물 업계와 일부 정치 세력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주장은 듣기엔 그럴듯해도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로비 전쟁에 한국계 로비스트와 한미 친선단체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입장을 미국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동맹 신뢰와 기술 주권의 문제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전직 미군 장성들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칼럼을 쓰면서 여론이 조금씩 변하고 있죠. 이건 과거와 확실히 다른 양상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이 방어적인 로비를 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비의 논리적 근거가 전력 공백이라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하고 있으니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미국 해군이 의회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는 한국산 배터리 공급이 6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태평양 작전 능력의 48%, 중동 작전 능력의 37%가 상실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미국 여론도 한국과 협상해야 한다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경파 정치인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일본, 호주, 심지어 나토 국가들까지 미국의 기술 무기 공급망을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하죠. 쉽게 말해 선례를 남기면 동맹 통제력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논리도 일리가 있지만 문제는 이번 사태에서 주도권을 쥔 쪽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엔 미국이 우리 없으면 안 된다는 위치였지만 지금은 한국이 우리 없으면 당신들 전력이 멈춘다는 카드를 쥐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카드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입증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괌, 하와이, 요코스카의 무인 전력 절반이 멈춰선 상태에서 미국 정치인들도 더 이상 시간 끌기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랍니다. 결국 이 로비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에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계와 해군, 친한파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명분을 찾기 쉬워집니다. 협상을 굴복이 아니라 전략적 재조정으로 포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미국은 마지못해라도 한국의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하게 될 겁니다. 이번 사태는 로비와 정치의 싸움이지만
동시에 기술과 현실의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금 승기를 잡고 있는 건 분명 한국입니다.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질서가 눈에 띄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공급 중단이 단순히 미 해군의 작전 차질에 그치지 않고 각국의 외교 군사 전략 전반을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미국 중심의 안보망에 의존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직접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 해군 참모총장이 서울을 비공식 방문해 무인전력 배터리 기술 협력 의사를 타진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과거엔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독자적으로 군사 협력을 논의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보여준 건 한국과 직접 연결되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첨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인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도 해군은 이미 한국과 K9 자주포, 해상 초계기 협력을 진행 중인데 이번 사건 이후 무인 잠수정과 장거리 해상 UAV 협력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기술 연계가 필수적이죠. 호주 역시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AUKUS 동맹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서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심해 작전용 전고체 배터리 분야는 미국 영국이 아닌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했죠. 이런 흐름이 모이면 결국 아시아 태평양 안보 네트워크의 축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모든 정보를 모으고 기술을 배포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중심에서 기술과 표준을 제공하고 주변국들이 이를 채택하는 구조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군사 분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 외교 전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우리와 협력하면 최첨단 군수 배터리 기술 접근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우면 상대국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이 흐름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한국 기술은 결국 미국과 연결돼 있다는 식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일본은 미국에 한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일본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로비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일본은 원재료 확보망과 심해 운용 기술에서 한국을 따라올 수 없고 중국은 정치 안보 리스크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선택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사실상 독점적인 기술 신뢰도를 가진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중심의 다자 안보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지역 질서를 만드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질서를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미 주변국들은 한국을 새로운 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전략 환경을 설계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무기를 만드는 나라와 무기 체계의 표준을 설계하는 나라는 다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설계자의 자리에 올라서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설계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지금의 기술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간 이 지역의 안보와 경제 구조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2025년 9월 3일 밤 워싱턴 D.C. 백악관 서관의 불빛은 자정이 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공개 회의실 안에는 미 한 양측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죠. 한국 측에서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배터리 공급망을 총괄하는 산업부 차관까지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는 이미 전시회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회의의 핵심은 단 하나, 한국의 배터리 공급 재개 조건을 트럼프가 받아들일지 여부였습니다. 트럼프는 회의 시작부터 특유의 직설 화법을 꺼냈다고 하죠. 우리는 동맹인데 왜 우리 해군의 숨통을 조이는가? 그런데 한국 측 대표단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산업부 차관이 차분히 답했다고 합니다. 숨통을 조인 건 저희가 아니라
그 기술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이 대목에서 트럼프의 표정이 굳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 이런 직설적인 반박을 동맹국에서 듣는 걸 매우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측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보실장이 자료를 꺼내 태평양 중동 전력 공백 현황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죠.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입니다. 지금도 괌 기지의 무인잠 수정 절반은 출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트럼프에게 큰 압박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미국 해군의 작전 실패를 의미하니까요. 게다가 곧 대선을 앞둔 트럼프에게 태평양에서 중국이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는 뉴스는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바로 물러선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본과 유럽을 언급하며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말했죠. 그러자 한국 국방부 장관이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일본은 심해용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 우리보다 최소 10년 뒤처져 있습니다. 유럽은 원재료 확보망이 취약하죠. 그건 대안이 아니라 시간 끌기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트럼프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지만 한국 측이 이렇게 대놓고 기술 우위를 강조하는 건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바로 힘의 균형이 바뀐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새로운 카드 하나를 꺼냈다는 겁니다. 조건부 공급 재개를 제안하되 그 대가로 미국이 한국을 전략기술 동맹국으로 공식 지정하고 무기 수출 승인 절차를 즉시 폐지하라는 요구였죠. 이건 이전 조건보다 더 명확하고 실질적인 약속을 요구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앉아있던 국가안보보좌관과 몇 차례 귓속말을 나누더니 이건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흔들리지 않았죠. 안보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죠. 미국이 동맹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심리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체면과 정치적 손실을 최소화하려 했고 한국은 자신들의 주도권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의가 새벽 2시가 넘어가도록 이어졌지만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칙적 협력 유지와 추가 실무회의 개최만이 기록됐죠. 하지만 저는 이게 이미 한국의 승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더 이상 공급 재개를 요구하는 입장이 아니라 조건부 협력을 논의하는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는 협상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긴 밤은 앞으로 몇 주간 이어질 협상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백악관에서조차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한국의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 이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림입니다. 결국 백악관의 이 긴 밤은 한미 동맹사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연 순간입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백악관의 긴 밤이 지나고 나서도 협상은 일주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워싱턴 시간 9월 12일 새벽 미 한 양국이 전략기술 동맹 협정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죠. 언론은 이를 두고 세기의 빅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배터리 공급 재개가 아니라 양국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네, 합의문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한국을 공식적으로 전략기술 동맹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군사 산업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 공유를 최우선 순위로 한다는 의미죠. 둘째, 한국 무기 수출에 대한 미국의 승인 절차가 전면 폐지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기술이 일부 들어간 장비라도 제3국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중요한 건 미국이 한국의 잠수함 핵 추진 기술 개발을 공식적으로 방해하지 않겠다고 명문화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해군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넷째, 한국이 미군의 위성 감시망과
글로벌 해양 감시 네트워크에 실시간 접근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사실상 한국이 미국과 같은 작전 시야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군수 에너지 배터리 산업이 미국의 안보 핵심 산업 목록에 등록됐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는 한국의 관련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오히려 장기 계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합의가 발표되자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기술 전략 동등성을 확보했다고 했고, BBC는 태평양 안보의 설계도가 서울로 옮겨갔다고 표현했죠. 반면 일본 언론은 미국이 한국에 굴복했다는 논조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일본 입장에서 충분히 충격일 겁니다. 그동안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번 합의로 기술 정보 전략 접근권에서 완전히 밀려버렸으니까요. 중국 역시 이번 합의에 긴장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즉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지역 불안을 조장한다고 비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협정이 중국 해군의 작전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합의가 체결된 직후 한국이 배터리 공급을 재개했지만 단순히 예전처럼 물건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공급은 장기 계약 형태로 전환됐고 각 계약에는 한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 공급 중단 가능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즉, 공급 재개가 곧 절대적인 의존 해소를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죠. 한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의 군사작전에 필수적인 기술 부품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입장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건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내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내 여론은 드디어 우리가 동맹에서 당당한 위치를 찾았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고 40에서 70대 국민들 사이에선 기술 주권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했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군사력의 미래는 총구가 아니라 배터리와 데이터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죠. 저는 이번 세기의 빅딜이 단순한 한미 간 협정이 아니라 21세기 동맹 모델의 새로운 표본이라고 봅니다. 과거처럼 한쪽이 주고 다른 쪽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 상호 의존과 전략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관계. 그리고 이 모델의 첫 주인공이 바로 한국입니다. 결국 이번 합의는 세계의 하나의 진실을 각인시켰습니다. 21세기 군사 패권은 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가장 오래,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준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을 가진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입니다. 네, 이로써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군사 강국을 넘어 글로벌 안보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기술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세기의 빅딜은 그 출발점이자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